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두 차례 추가로 열리는 변론 기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가열되고 있는 상황, 두 분과 이야기 나누죠.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상황들 좀 보여드렸지만 장외 여론전도 상당하고요. 집회들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다만 당 차원은 아니고 의원들도 개인 의원 차원에서 집회 현장에 가고 그런 모습들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현장으로 나가시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냥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참여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지난주까지 보면은 집회 현장의 집회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열기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집회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당직자들까지 총동원했고요. 강성 지지층들에게도 현장에 와달라는 사실상의 동원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개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가는 거와는 민주당은 조금 다른 양상이고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좀 변하고 특히 중도층이 이 민심이 많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 변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20대, 30대는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는 층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탄핵 심판 국면의 종반으로 갈수록 결집력이랄까요? 여론전의 양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성은 지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령군식 행태라든가 말바꾸기라든가 그런 내란 프레임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민주당 측의 집회 동원이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집회 현장에 나서는 민심과 당의 입장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봤는데 어떨까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동원령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인원을 집회 현장으로 오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독려 정도는 했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 협의 사건은 이미 구속 기소돼서 다음 주에 이미 재판이 시작되고 탄핵 절차는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단죄 내지 심판 절차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회를 독려하거나 참여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서부지법 폭동 이후부터 해서 보수 결집 또 극우적 선동 등 이런 것이 일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그런 집회에서의 주장 자체에 또 힘을 얻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집회 현장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지에 답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역 당원들에게 같이 촛불 현장에서 했던 것처럼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상황인데 여론은 많은 집회를 통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다시피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명확성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의 우려 그걸 통해서 이제 집회 나오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우려할 결과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 절차는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제 나올 것이다.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다. 이런 유의 관측들이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헌법재판소는 증인도 추가로 기일도 지정을 했고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눌 거기는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운영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의원 40명 정도가 헌재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요, 채택한 증인 숫자가 10서너 명이에요. 사실은 행사재판의 작품 수준보다도 못한 증인 채택이거든요. 그러니까 20차 변론 기일까지 하면 18명인가 17명인가 그래요. 그중에서 홍장원 같은 사람은 중북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예상
정인에 대한 신문 질문서를 하루 전날 내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조건들 뭐 시간에 쫓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국민들 보기에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정인 채택도 예를 들면 뭐 한덕수 총리 같은 핵심 정인이 될 수 있는 분을 기각했다가 다시 번복하잖아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허술한가 하는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이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이런 혼란과 의구심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여당에서 주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예. 정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정리해놓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채택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네. 절차 진행에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번 재판에서도 뭐 증거 채택 여부라든가 증인 신청에 대한 판단도 재판관 8명의 평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 또 일부 보수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재판관의 의지 또 문영배 대행의 어떤 독단적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8명 전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의 의사까지도 완벽하게 일치된 내용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 진행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주장은 이제 초기부터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 진행은 원래 부당해서 이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예. 당초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이. 그러다가 응한 이후부터는 계속 모든 절차 진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용으로 탄핵 소추를 사유를 기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 진행을 문제 삼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지지층에게 이 탄핵 심판의 결과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18일과 20일인데 9차, 10차, 10차에서는 특히나 증인들이 또 추가로 채택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조금 전 말씀해 주셨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도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석을 하는지는 뭐 지금으로서 뭐 지켜봐야 하기는 하지만 우선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된 이 부분은 꼭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꼭 필요하죠. 아니 지금이라도 다행인데 역시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처음에 정인으로 요청해서 불러서 전후 관계를 물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국무회의와 관련돼서 핵심 정인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권한대행이고 그다음에 또 본인의 탄핵 절차와 별개로 국정 전반과 관련이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불러서야 되는데 요청했을 때 3분 만에 기각했다가 이게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구심이니까 재판관 평의에 통해서 다시 끼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언들인데 이 사람이 정언한 게 허위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다른 정인들과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메모지가 2개인지 3개인지 모르겠습니다. 4개인지 조태용 그 원장의 그 정언에 의하면 한 4개쯤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분이 전국을 흔들고 언론을 흔들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차기일입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사단이 3분만 얘기하게 해달라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조태용 원장의 정언이 나오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끼워넣고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렇습니다. 국회 봉쇄라든가 처음부터 관여된 핵심 정인이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뺐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인들 중에 핵심 정인들이 더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에 쫓겨가고 시간 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면 예.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성공 못하는 상당수의 국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답게 좀 더 치밀하고 엄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게 지금 맞는가 싶습니다. 예. 인원들 증인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증인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한 증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이미 그 진술이 있었고요. 조지호 오차트 나섰죠. 예,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증인 채택을 기각한 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못 오고 있는 건데 그걸 유지하고 강제 구인 절차라도 할 것이냐의 문제였지 조지호 경찰청장 일부러 배제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문제보다도 국무회의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절차적 유연성을 따지는데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증거와 진술들은 뭐 서로 대치되는 내용도 있고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부합하는 진술과 증거는 더 많지만 이미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묻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했던 거고요. 예. 홍장원 총리가 전 이 1차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과 사실상의 대질이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미 할 수 있는 진술들은 다 나왔습니다. 다만 조태용 원장이 지적했던 그러니까 11시 6분에 최초 메모를 작성했던 위치와 관련돼서 갑자기 이제 조태용 원장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는 이 말을 가지고 홍장원 1처장의 진술이 흔들린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제 대통령 측이 재증인 신청을 한 건데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미세한 어떤 알리바이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가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회 체포 명단은 홍장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지가 아니더라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불러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바로 직속 부하인 방첩사 김대호 수사단장한테도 불러줬고 수사단장 아래에 있는 구민의 수사조정과장까지도 전달된 내용은 전부 다 진술이 돼 있어 증거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의 체포지시 명단은 홍장원 1차장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다시 불러서 11시 6분에 거기 있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신청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아마 치열한 논의를 거쳤을 것으로 봅니다. 다수의 의견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겠지만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등이 불공정 논란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는 불복 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다시 채택해 준 것이지 탄핵 심판 절차의 소추 사유의 당부를 가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증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20일 그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들이 나오는 그 변론 기일에 형사재판 그 일정과 좀 겹치기 때문에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하고 그다음에 행사재판의 준비기일하고요. 그다음에 구속 취소 신문기일이 겹치는데 이게 뭐 굳이 뭐 방어권 보장 운운하지 않더라도 변론기일을 5일 정도 조정해달라는 거를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고요. 그게 무슨 재판 지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행사재판하고 헌재재판이 동일한 사안을 다룰 경우에는 재판을 심판을 정지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지까지도 아니고 변론기일 좀 조정하자는 건데 현직 대통령이 그걸 하면서요. 방어권까지 그렇게 제약해가면서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은 받아들여서 조정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같은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굳이 연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판 준비기라는 것은 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변호인들이 출석해서 주요 향후 재판 진행이라든가 쟁점, 뭐 증거 관련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아마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개죄에 대한 이 공판 절차 아마 준비 절차는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뭐 하지 않더라도
그날은 변호인들 참여로서도 대체될 수 있고 구속 취소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상당한 방어권과 그것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는 할 것으로 보지만 굳이 연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재판관 평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은 다르고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결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 뭐 하야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 언론에서 다 추측한 것처럼 변호인단 전원 사임 정도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야와 관련된 설은 민주당에서 지금 설을 피우고요. 해석하고 재단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입장을 보십시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엄 선포로부터 해제까지 불법적인 영역이 없었다.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인들도 그 문제를 두고서 엇갈린 정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직접 나서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야를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요. 이제 속이 타는 것인지 아니면 뭐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게 분위기가 이상한 데로 가니까 쐐기를 받겠다는 것인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내용은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망상이라든지 사악한 상상력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말입니다. 글쎄요, 대리인단 뭐 중대 결심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직접 밝힌 입장이고요. 하야설 같은 경우에도 여권에서 흘러나온 걸로 최초 보도된 게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게 하야를 한다고 선언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소추 대상이 된 공무원은 이 하야 사임이 수리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어서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야 내지 자진 사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정 외에는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거나 박탈할 다른 어떤 장치가 없어서 하야를 선언한다고 해도 그게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권 일각 아니면 대통령 측 주변에서 그것을 통해서 향후 어떤 정치적 활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꿈도 꾸지 마라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다른 어떤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두 분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요. 특히나 추경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야가 공감을 하는 듯은 한데 다만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 협상까지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민주당에서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경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민생 지원이라든가 경기 진작이라든가 회복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13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입장 바꾼 게 그게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일단 추경과 관련해서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다면 한번 논의해보자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민생회복지원금 13조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쿠폰 할인지원금 2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효과가 그닥 없었다. 지역화폐도 경기 진작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금 풀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경제학자든 정책 전문가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내세웠던 기본사회, 기본소득 그런 입장에 입각해서 계속 현금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요. 이번에 20일 날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가 실무 협의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오는 거라 거기서 무슨 유의미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합의를 만들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아무리 압박한다 하더라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의견 바로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여전히 여당을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무조건만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추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예.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하되 다만 그게 협의 추경 통과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자체 안으로 35조 추경안을 내놓고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협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예산, 추경 예산안이 있다고 하면 정부 안이든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어떤 안이든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뭐 더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민생회복 지원금 뭐 소비 쿠폰의 형태가 됐든 어떤 식이든 그걸 후순위로 밀 수 있다는 것이었지 무조건 그걸 빼고 논의하자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추경 안에서 정부 안이 나오고 그것의 우선적인 어떤 예산 투입 기조를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왜 무조건 민생회복 지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추경은 안 된다는 식의 입장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듯한데 이 자리에서도 뭐 두 분께서도 이제 확고한 공감을 갖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명태균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이건 좀 야당 쪽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지금 창원지검에서 되고 있는데요.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가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선거 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련된 수사 내용이 진척이 없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 제출돼 있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여러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본인이 보기에도 이 사실관계에 정확히 집중하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특검을 환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은 명태균 씨의 의사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부진하고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개입 문제가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 정도에서 끝내서는 안 될 사건이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야당은 정말 이 진행 의사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바쁘죠. 절치부심하는 것도 이해하겠고요. 한편으로는 좀 군식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나간 이슈를 탄핵 계엄 이전 이슈를 끄집어 와갖고 지금 한참 탄핵 심판하고 계엄 논란으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꺼냈다는 게 민주당이 얼마나 마음이 바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내란 프레임 갖고 계속 12월 3일 이후로 지금까지 전국을 반복적으로 눌러왔잖아요. 낙인 찍기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이 자각하고 분위기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안 먹히기 시작하니까 전국을 주도할 보조 카드로서 명태균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낸 겁니다. 그건 한편으로 보면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는 이걸 가지고 전국을 다시 흔들겠다는 것의 전조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가면 이걸 갖고 조기 대선을 또 흔들겠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민주당이 명태균 카드를 쓸 거라는 건 천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요. 민주당이 내부 사정이 어렵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